쉼터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신 최강록 작가님의 삶의 자극제가 되는 발칙한 이솝우화라는 제목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마음의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고전을 읽다가 책을 쓰시게 되었다는데요. 정신건강 전문의 시각에서 이솝우화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시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이솝우화. 불안. 위기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려면 늑대와 당나귀. 당나귀 한 마리가 초원에서 마음껏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좋고 풀은 싱싱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치서 사나운 늑대 한 마리가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당나귀는 목이 콱 막혔습니다. 맛있던 풀이 소태처럼 쓰게 느껴졌습니다. 어쩐다? 도망가야 하나? 내가 늑대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늑대는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당나귀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제는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여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어. 마음 단단히 먹자. 당나귀는 꾀를 내 위기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늑대를 보지 못한 듯 태연히 풀을 뜯는 척했습니다. 바짝 다가온 늑대가 의아하다는 듯 당나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내가 다가오는데 왜 달아나지 않는 거야? 무섭지 않아? 잡아먹을 때 잡아먹더라도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늑대였습니다. 당나귀가 대답했습니다. 물론 무섭지.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발에 큰 가시가 박혀서 도저히 도망갈 수가 없어. 당나귀는 무척 측은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늑대는 도망갈 수 없다는 당나귀의 말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도 얼마만한 가시가 박혔기에 그런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건데? 몰라. 너무 아파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난 뇌게 잡아먹힐 각오가 되어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내 발에 박힌 가시부터 좀 빼줘. 이걸 빼고 잡아먹어야 뇌 목에 가시가 걸리지 않을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뇌 목에 가시가 박혀 큰일 날 거야.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늑대는 다 잡은 먹잇감인 당나귀의 발에서 큰 가시를 빼낸 다음 맛있게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어디야? 여기. 아니, 좀 더 아래로. 가까이 와봐. 그렇지, 거기. 늑대는 당나귀가 쳐든 말굽에 머리를 가까이 대고 가시가 어디에 박혔는지 두리번거렸습니다. 당나귀 발굽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늑대의 머리가 정조준되었습니다. 당나귀는 이때다 싶어 있는 힘을 다해 늑대의 머리를 걷어찼습니다. 당나귀 발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늑대는 멀찌감치 나가떨어져 즉사했습니다. 당나귀는 다시 여유롭게 풀을 뜯었습니다. 공포라는 자극.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꾀를 내 목숨을 구한 지혜로운 당나귀와 다 잡은 먹잇감을 놓친 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잃은 어리석은 늑대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레 위기가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게 마련입니다. 평소 사려 깊고 냉철한 사람도 놀라고 다급해 어쩔 줄을 모를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공포가 엄습합니다. 절망이 밀려옵니다. 어지간히 담력이 크고 배포가 두둑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이런 처지에 놓이고 맙니다. 공포란 괴로운 사태가 다가오는 걸 예감하거나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때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을 바탕으로 한
정서적 반응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죠. 실제로 괴로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감정과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불안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면 으스스합니다. 자꾸만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어디선가 뭐가 불쑥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불안입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치안이나 강도가 눈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기는 감정과 반응이 공포입니다. 사나운 동물,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 뱀처럼 징그러운 생물을 보면 공포를 느낍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채 입에 피를 흘리며 서 있는 소복 입은 귀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매섭게 쏘아보는 뱀파이어를 봐도 공포를 느끼죠. 지진으로 건물이 흔들린다거나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때도 공포를 경험합니다. 폭력과 범죄와 전쟁은 많은 사람을 공포에 빠뜨립니다. 개인적 체험으로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조건 반응에 의한 겁니다. 자전거나 다람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무서운 체험을 한 탓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 대상만 보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공포감이 한번 형성되면 아무리 설득하고 타일러도 없애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포는 뇌의 편도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편도체는 뇌의 축두엽 전방 안쪽에 위치하는 부위로 공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공포 반응이 사라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쥐와 고양이는 어울릴 수 없는 상극입니다. 그런데 쥐 편도체가 손상되면 고양이를 겁내지 않습니다. 공포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공포와 수반된 반응이 일어납니다.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자율신경이 변화하며 피부 감각이 둔화하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극에 따라 점점 더 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회피하는가, 이겨내는가.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누구나 공포를 느낍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계속해서 극렬하게 나타나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에서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대상과 상황에 직면하거나 그런 대상과 상황을 맞닥뜨릴 거라 예견할 때 현저하고 지속적이며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넓은 곳이나 공개된 장소에만 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광장 공포증, 높은 건물이나 산등에 오르면 공포를 느끼는 고소공포증,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같은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무섭고 떨리는 폐쇄공포증 등입니다. 평소엔 말을 잘하다가 회의할 때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면 떨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회의공포증,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만 가면 공포가 엄습하는 어둠 공포증도 있습니다. 불안장애의 일종입니다. 공포증은 전문의와 상담한 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형성된 트라우마를 찾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불안 요소를 발견해 이겨내고자 애를 써야 하며 공포 대상과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환자와 의사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 시간이 걸려도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 그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위험과 위협이 닥쳐 생존과 안전이 흔들릴 때 공포를 느끼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공포를 느낄 때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상과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면해 이겨내거나 적절히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아무런 생각도 행동도 하지 못합니다. 생존과 안전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직면에 이겨내거나 적절히 처리할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당면한 대상과 상황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과거에 형성된 알맞은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거나 덜 느끼거나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일발과 기사 회생. 공포는 생존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공포를 느꼈을 때 재빨리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 공포가 사라지고 안심하게 될 겁니다. 무조건 도피하고 회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공포를 느끼는 대상과 상황은 그대로니까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덜덜 떨리고 오금이 저린 건 혹여나 떨어지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맹수를 보면 무서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공격받으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반면 백화점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이 올라가거나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보거나 아쿠아리움에 가서 상어를 맞닥뜨려도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 아름답고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 생존과 안전에 일절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나귀에게 배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서도 당나귀는 섣불리 도망하거나 모든 걸 포기한 채 잡아먹으라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늑대의 행동을 주시하며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지킬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침착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공포에 휩싸여 즉흥적으로 대처하거나 어설프게 행동하면 오히려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나귀는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를 찾아냈습니다. 늑대에게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이 있다면 자신에겐 엄청난 괴력을 가진 발굽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발굽으로 늑대의 급소를 정조준할 수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당나귀는 지혜를 발휘해 늑대가 자기 머리를 스스로 발굽에 들이밀도록 만들었습니다.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위기에서 지혜롭게 탈출한 당나귀는 기분 좋게 풀을 잔뜩 뜯어먹곤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다른 늑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도 발굽에 가시가 박혔다는 속임수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그 또 다른 늑대도 이 늑대처럼 멍청하고 충동적이어야 합니다. 또 늑대들 사이에 이 늑대가 어떻게 죽었는지 소문이 퍼지지도 않아야겠죠. 만약 침착하고 꽤 많은 늑대가 다가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나귀는 더 침착하고 더 이성적으로 늑대를 물리칠 묘수를 짜내야만 합니다.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직접 발견하고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나는 결국 내가 지켜야 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수많은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 아버지와 딸들. 어떤 아버지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장성한 두 딸은 각각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큰딸의 남편은 원예사였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식물 가꾸는 일에 취미가 있던 큰딸이 자기에게 딱 맞는 원예사를 만난 것이죠. 작은 딸의 남편은 도공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그릇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살림에 재미를 붙인 작은 딸은 그릇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큰딸이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 남편과는 사이가 좋으냐? 사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고? 아버지가 큰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큰딸이 시무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잘해주고 시부모님도 예뻐해줘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한 가지가 뭐냐? 무슨 힘든 일이 있는 게야?
애써 가꾼 식물과 꽃이 시들거나 죽지 않으려면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날이 많아야 해요. 해가 너무 쨍쨍 내릴 째면 식물과 꽃이 말라버리거든요. 그러면 내다팔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비를 내려달라고 틈나는 대로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마. 얼마 후 아버지는 작은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작은 딸이 정성껏 차려준 밥을 먹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은 딸 역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예쁜 딸이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어렵사리 빚어 만든 그릇들이 잘 말라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데 비가 오면 제대로 마르지 않아 상품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해가 쨍쨍 내리지 않는 날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겠구나. 해가 쨍쨍하게 비춰달라고 매일같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마.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작은 딸 얼굴이 떠올라 걱정이었고 햇볕이 화창한 날은 큰 딸 얼굴이 떠올라 걱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흐린 날은 흐려서 걱정, 맑은 날은 맑아서 걱정이었죠. 아버지 얼굴에 근심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신에게 기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도 해를 비춰달라고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나깨나 자식 걱정하는 부모. 우리 구전 동화 중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소금장수였고 다른 아들은 우산장수였죠. 어머니는 비 오는 날은 소금장수 아들 걱정을 하고 쾌청한 날은 우산장수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소금이 팔리지 않았고 날이 맑으면 우산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 역시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중국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지심잔수와 우산장수 이야기입니다. 중국 산시성이 있는 절 남선사 근처에 한 노파가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비가 오는 날도 밖에 나와 울고 화창한 날에도 밖에 나와 울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는 할머니를 보고 한 스님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제게 딸이 둘 있습니다. 큰 딸은 집신장수에게, 작은 딸은 우산장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큰딸 걱정에 눈물이 나고 날이 좋으면 작은 딸 걱정에 눈물이 납니다. 이 할머니 또한 자식 걱정에 비가 오나 해가 뜨나 날마다 걱정을 달고 살았던 겁니다. 왜 여러 시대와 나라에 걸쳐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걸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의 자식 사랑은 되게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자기 자식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건 바로 부모입니다. 내가 사고뭉치이고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불효를 거듭해도 끝까지 나를 믿고 지지하며 사랑해주는 사람은 오직 부모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고 기한도 없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낳고 기른 내 분신이자 또 하나의 나인 까닭입니다. 이 같은 부모의 지극한 사랑이 걱정이라는 감정으로 표현됩니다. 밥을 안 먹어도 걱정, 너무 잘 먹어도 걱정, 집 밖으로 안 나가도 걱정, 눈만 뜨면 집 밖으로 나가도 걱정, 걸어가면 넘어질까봐 걱정, 차를 타면 사고 날까봐 걱정, 공부를 안 하면 안 해서 걱정, 열심히 공부만 하면 건강해질까봐 걱정, 친구가 없어도 걱정, 친구가 너무 많아도 걱정. 자식 걱정은 평생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장성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머리가 하얗게새도 부모 눈에 비친 자식은 마냥 어리기만 합니다. 그러니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이 여럿이더라도 다 잘되고 반듯해 걱정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자식이 많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제는 장남 걱정, 오늘은 큰딸 걱정, 내일은 막내 걱정, 모레는 둘째 걱정이 이어집니다. 동기간이 보통 대여섯 이상은 되던 예전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만 낳는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안 그럴까요? 자식 키우는 환경과 세태는 변했을지 모르지만 부모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오히려 양육비와 교육비가 워낙 많이 들고 경쟁이 치열해진 데다 세상이 험악하니 걱정거리가 더 늘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걱정의 노예로 살고 있다. 우화 속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가 감정은 서로 대립하거나 모순되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 걸 말합니다. 좌절, 슬픔, 혐오 등의 부정적 감정이 희망, 기쁨, 연민 등의 긍정적 감정과 함께 뒤섞여 있는 상태를 가리키죠. 1910년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블루일러가 소개한 개념으로 프로이트에 의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행동, 의견, 감정 사이에서 동요하는 경향성입니다. 당연히 서로 다른 행동, 의견, 감정 간에 충돌이 일어나겠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이 화창하고 해가 쨍쨍합니다. 소금장수 아들 생각이 난 어머니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장사가 참 잘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우산장수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사 공치는 날이네 하는 생각에 기분이 급격히 우울해졌습니다. 하루 내내 감정이 좋았다 나빴다 오락가락 했습니다.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집니다. 지나가는 비인가 했더니 예사롭지 않게 내립니다. 아버지는 큰딸 생각이 났습니다. 비가 오니 꽃과 식물이 잘 자라겠구나. 큰딸이 아주 좋아하겠어. 하며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작은 딸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정성껏 빚은 그릇이 마르지 않을 텐데 걱정이네. 딸아이가 마음고생이 심하면 어쩌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태양을 보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반갑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하죠. 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웃다가 울길 반복합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 큰딸과 작은딸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이긴 하지만 심한 감정 기복이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걱정부터 하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걱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걱정하면 해결이 되거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동안 문제가 해소되거나 심각한 정도가 조금 나아질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죠. 전혀 근거 없는 기대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닌 젤린스키는 실험을 통해 사람들의 걱정 유형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 대부분이 하등 쓸모없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22%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네요. 또한 4%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불가항력에 관한 것이죠. 나머지가 4%입니다.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의를 기울여 해결할 수 있는 것 고작 4%인데 우리는 나머지 96%의 걱정까지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일어난 일, 사소한 일,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일인 96%의 걱정 때문에 우리는 걱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수많은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없을까요? 해결되지 않을 걱정에서 해방되는 길. 집신장수와 우산장수 이야기에서 할머니에게 인근 절에 있는 스님이 말했습니다. 두 딸 걱정에 맑은 날은 맑아서 울고 흐린 날은 흐려서 울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맑은 날은 집신이 잘 팔리니 큰딸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흐린 날은 우산이 잘 팔리니 작은 딸을 생각하며 기뻐하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눈물을 거두고 웃으며 살 수 있게 되었죠. 파체 위소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건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부정적인 것만 보고 걱정거리를 떠올리면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걸 보고 좋은 걸 떠올리면 날마다 웃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걱정해봐야 해결이 되지도 않으니까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감사하고 소중한 것이고 이웃이나 지인들을 위해 걱정하고 마음을 나누는 건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가수 전인권 씨는 2004년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한참 뒤인 2015년에 방영된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OST로 삽입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끌었죠. 걱정 많은 세상, 걱정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준 노래입니다. 가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왜 그렇게 걱정만 하며 살았는지 후회도 되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노래처럼 지난 기억과 아픔은 훌훌 다 털어버리고 좀 더 사랑하면서 걱정 없이 살면 좋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